어머님,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수술이라니. 저 같은 할머니가 무슨 수술을. 선생님,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약으로는 안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혈관의 80% 이상이 막힌 상태입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받지 않으면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돈이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셔도 본인 부담금이 750만 원 정도는 필요하실 겁니다. 750만 원. 그 숫자가 제 귀에서 맴돌았어요. 내 통장 잔액의 4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가족분들과 상의해보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750만 원.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 제 이름은 강말순입니다. 올해 78살이고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서울 변두리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며느리 연희와 손자, 손녀 둘. 그런대로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 떨고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동네 할머니들이 말했어요. 말순아, 그거 심장 문제 같다. 빨리 큰 병원 가봐.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됐거든요. 제 통장에는 고작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50만 원 나오는데 월세와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아들한테 용돈을 받긴 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20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괜찮겠지, 조금만 쉬면. 그렇게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정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응급실에서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수술이라니. 저 같은 할머니가 무슨 수술을. 선생님,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약으로는 안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혈관의 80% 이상이 막힌 상태입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받지 않으면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돈이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셔도 본인 부담금이 750만 원 정도는 필요하실 겁니다. 750만 원. 그 숫자가 제 귀에서 맴돌았어요. 내 통장 잔액의 4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750만 원.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민수도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새집 대출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낯선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발신인을 보니 법무법인 청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봉투를 뜯어봤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박동식 씨의 유언에 따라 서울 압구정 소재 청담빌딩을 상속인 강말수님께 상속한다고 통지드립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박동식? 그 이름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제 고모부의 형님이셨는데 어려서 잠깐 인연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6.25 전쟁 때 피난을 같이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10살, 박동식 오빠가 15살이었죠.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저를 끝까지 챙겨주셨던 분이었어요. 부산에서 몇 달을 함께 지냈는데 그때 박동식 오빠가 저한테 약속했었죠. 순자야, 나중에 내가 크면 꼭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헤어졌어요. 연락처도 모르고 찾아볼 방법도 없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7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갑자기 유산을 남기셨다니.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압구정에 빌딩이 있다고? 설마 그 비싼 압구정에? 다음날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유산 통지서를 받은 강말순이라고 합니다. 아, 강말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맞나요? 박동식 씨와 저는 70년 전에 헤어졌는데. 네, 맞습니다. 고인께서 오랫동안 어머님을 찾으셨거든요. 작년에 겨우 연락처를 알아내셨는데 연락드리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박동식 오빠가 저를 찾으셨다니. 70년 만에. 어머님, 혹시 내일 오실 수 있으실까요?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강남의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고층 빌딩 30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제가 살아본 세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박동식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하셨어요. 하지만 자식이 없으셨고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어머님을 찾으셨던 거예요. 전쟁 중에 같이 지냈던 순자라는 여자아이를. 고인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건 다 그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오빠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선생님, 그 빌딩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360억 원 정도 됩니다. 360억? 그 숫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750만 원 때문에 고민하던 제가 갑자기 360억의 주인이 되다니. 하지만 상속세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대략 1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를 매각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상속세만 100억이라니. 하지만 그래도 200억 이상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큰 유산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가족들이 변한다고? 고인께서도 그 점을 염려하셔서 특별한 조항을 넣으셨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강압이나 협박을 받으신다면 자동으로 공익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박동식 오빠는 죽어서도 저를 보호해 주시려고 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수술비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일단은 말하지 않기로.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솔직히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내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아,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심장이 안 좋다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얼마나 안 좋은데요? 관상동맥이 막혀서 수술을 해야 한대. 안 하면 위험하다고 의사가 그러네. 수술이요? 엄마, 그럼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정확한 검사부터 다시 받아보세요. 아니야, 이미 다 검사했어. 빨리 해야 한다네. 민수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물었어요. 엄마, 그런데 수술비는 얼마나 든다고 하던가요? 750만 원 정도 든다네. 또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엄마, 지금은 저희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새집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고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이 내 목숨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다니. 그래도 엄마 수술인데. 엄마, 물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요. 당장 750만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좀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시간을 달라고? 의사는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때 뒤에서 며느리 연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뭔 일이야? 엄마가 심장 수술하셔야 한다고 해. 수술비는 얼마나 든다고? 750만 원. 며느리가 한숨 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며 여러 가지로 빠듯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750만 원이라니.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됐어. 끊는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이 내 생명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니.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젊은 부부가 애들 키우며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그래도 마음은 아팠어요. 그런데 사흘 뒤 동네 할머니 영자 씨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말순아, 너네 며느리 봤다. 어디서? 백화점 명품관에서 비싼 가방 사더라. 얼마짜리? 옆에서 들어보니까 200만 원 넘더라. 그것도 2개나. 200만 원짜리 가방을 2개? 그것도 우리가 힘들다고 했던 바로 그때. 며칠 후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아는 분이 결혼식장에서 우리 민수를 봤다는 거예요. 말순아, 너네 아들 며느리가 금요일에 플라자 호텔 결혼식에 갔더라. 하객으로. 그래서? 근데 축의금을 얼마나 냈는지 알아? 50만 원. 그냥 친구 결혼식에. 50만 원. 내 수술비는 없다면서 친구 결혼식 축의금은 50만 원을 낸다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받았어요. 우리 동네 김씨 아주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말순아, 큰일 났다. 너 이거 알아? 뭔데? 너네 아들이 장인어른 칠순잔치에 벤틀리를 선물했다는데?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뭐라고? 벤틀리야, 벤틀리. 신차로. 내 친구가 그 잔치 갔다가 봤다는데 아들이 직접 차키를 드리면서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했다는데? 벤틀리.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최소 억 단위일 거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말순아, 너 정말 몰랐어? 몰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내 수술비 750만 원은 없다더니 사돈 아버지한테는 억 단위 자동차를 선물한다고?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장인어른 칠순잔치에 벤틀리 선물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니? 한참을 침묵하더니 민수가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엄마,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일?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 아버님이세요. 아버님께 예의를 안 지키면 제 직장이 위험해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민수야, 그럼 그 벤틀리는 얼마짜리냐? 엄마, 물어보는 거야. 2억 3천만 원 정도요. 2억 3천만 원. 내 수술비의 27배에 해당하는 돈을 사돈한테 줬다는 얘기였어요. 민수야,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 750만 원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고 했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엄마, 그건 진짜 다른 문제고요. 다른 문제? 뭐가 다른 문제야? 엄마 목숨은 75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사돈 체면은 2억 3천만 원을 써도 괜찮다는 거야? 민수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으면 엄마 수술비부터 내는 게 정상 아니야? 엄마, 진정하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 아들이 내 목숨보다 사돈 체면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내 생명은 뒷전이고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다니. 박동식 오빠가 남겨준 유산이 있다는 걸 아직 말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일 게 분명했거든요. 그때부터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내 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돈이 없는 엄마와 돈이 있는 엄마 사이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며칠 뒤 또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 수술 언제 할지 결정해야 해. 엄마, 그거 가지고 저희가 상의해 봤는데요. 뭘 상의해? 일단 수술비는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마련할게요. 대신에 엄마가 좀 협조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협조? 무슨 협조? 엄마가 지금 혼자 사시잖아요. 수술 후에 회복하는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그게 무슨 협조야? 그리고 엄마 집을 팔아서 수술비에 보태고 나머지로는 저희 대출을 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집을 팔라고? 내가 30년 살아온 집을? 민수야, 너 정신없니? 엄마 집 팔아서 너희 대출 갚으라고? 엄마, 어차피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알겠더라고요. 수술비 명목으로 내 집까지 가져가려는 속셈이었구나. 됐다.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엄마, 그럼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 설마 고리대 금업자한테 빌리시려는 건 아니죠? 고리대 금업자라니.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민수야, 너는 엄마 걱정 말고 내 살림이나 잘 차려라. 전화를 끊고 나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확실히 알겠다고.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일주일 후 드디어 수술을 받았어요. 물론 박동식 오빠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수술비를 냈죠. 변호사한테 미리 연락해서 급하게 일부를 현금화했거든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지내셔도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민수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 수술 전날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라는 문자 하나 받은 게 전부였어요. 퇴원하는 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민수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혼자 오세요?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왜? 수술비도 내가 안 냈는데 뭘 연락해?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엄마가 혼자 하신다고 하셔서. 그래, 혼자 했어. 잘했지?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런데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왜? 궁금해? 아니, 그냥 7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저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나름 살아온 세월이 있어. 길은 있더라. 민수가 더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차를 끓여 마시며 이야기했는데 민수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요즘 누구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요? 무슨 연락? 아니, 그냥 옛날 친구나 친척들이나.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걸까요? 왜 그런 걸 물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하셨나 싶어서. 아, 이 아이가 의심하고 있구나. 어디서 돈이 났는지. 민수야, 너 엄마 믿어? 당연히 믿죠. 그럼 묻지 마. 엄마가 나쁜 짓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며칠 뒤 더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엄마,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데. 무슨 소문? 엄마가 압구정 쪽에 자주 다니신다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들켰나? 누가 그런 소리 해? 김씨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엄마가 압구정 쪽 부동산을 구경하러 다니신다고. 김씨 아주머니. 동네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분이죠. 그냥 구경 삼아 간 거야. 내가 평생 압구정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뭔가 감추고 계신 거 있죠? 이제 직접적으로 묻는군요. 감출 게 뭐가 있겠니? 엄마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야. 하지만 민수는 계속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며칠 후 민수가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어요. 연희가 예전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수술 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 그런데 어머니, 혹시 수술비 관련해서 어려운 일 없으셨어요? 혹시 빚을 지시거나 그런 건?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하게 캐묻는군요. 왜? 내가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됐어. 나는 괜찮다. 그런데 연희가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데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노인분들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 같은 거. 내가 그런 사기에 걸릴 것 같아?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수법이 정교해서 똑똑한 분들도 당하신다고. 이 사람이 지금 저를 바보 취급하는 건가? 연희야,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어머니께 좋은 투자처가 있다거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 이미 제게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말이죠. 그 다음 주에는 더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민수가 혼자 와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거든요. 엄마, 박동식이라는 분 아세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 박동식? 최근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머니와 인연이 있으셨다는. 이제 정말 들켰군요. 누가 그런 소리 해?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어머니께 뭔가 남기신 거 맞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 옛날에 인연이 있던 분이셔. 그래서요? 뭘 남기셨는데요? 건물 하나. 순간 민수의 눈이 번쩍 달라졌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눈빛이었죠. 건물이요? 어디에 있는 건물인데요? 압구정. 압구정. 엄마, 그럼 엄마가 지금 압구정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그런 중요한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중요한 거였어? 당연하죠. 압구정 건물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되는데? 최소 몇십억은 할 텐데요. 민수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손이 뜨거웠어요. 흥분으로. 엄마, 그럼 이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우리 집안이라니. 갑자기 우리가 됐네요. 엄마, 그 건물 혹시 감정평가 받아보셨어요? 아직? 그럼 빨리 받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세무사도 만나시고 부동산 전문가도 만나보시고. 갑자기 바빠지는 민수를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내 수술비는 없다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이 되다니. 민수야, 천천히 하자. 엄마, 천천히 할 때가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도와준다는 말이 나왔네요.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거야?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연세에 그런 큰 재산을 관리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법적인 문제도 많고 세무 처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차라리 명의를 저희 쪽으로 옮겨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엄마는 편하게 지내시고 필요한 건 저희가 다 처리해드리고.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군요. 명의를 옮기라고. 민수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엄마, 그래도 나이가. 나이? 또 나이야? 내가 치매 걸렸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민수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복잡한 일들을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겠다는. 복잡한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 왜 굳이 내가 명의까지 가져가야 해? 민수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게 세금 관계상 여러 가지로.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너 지금 엄마 재산을 내가 관리하고 싶다는 거지? 엄마, 아니면 뭐야? 엄마가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미리 가져가겠다는 거야?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75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내가 죽을 뻔했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 360억짜리 건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이 되다니. 박동식 오빠가 유언장에 특별 조항을 넣어두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뭔데? 부동산 관련 서류인데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게 있어요. 서류를 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게 뭐라는 서류야? 세금 관련 신고서예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그럼 세무사한테 맡기지 왜 나한테 가져와? 엄마가 직접 서명하셔야 하는 거라서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뭔가 수상했어요. 민수가 이렇게 서둘러 하는 이유가 뭘까? 민수야, 이거 내가 다 읽어보고 도장 찍을게. 엄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복잡하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형식적인 것도 읽어봐야지. 민수가 조금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읽어봐야 해. 그날 밤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세무 신고서가 아니라 재산관리 위임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었어요. 다음날 민수에게 물었죠. 민수야, 이 서류에 재산관리 위임 조항이 왜 들어가 있어? 아, 그거요? 그냥 편의상 넣은 거예요. 나중에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그럼 이걸 서명하면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는 뜻이야?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엄마 뜻대로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럼 실제로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민수야, 이거 다시 가져가. 나는 서명 못하겠다. 엄마,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는 걸 왜 내가 서명해야 해? 민수가 조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거야. 엄마, 그럼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엄마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받으면 되지. 엄마가 전문가들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나? 민수야, 나 그렇게 바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나이에 또 나이, 맨날 나이 타령이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런 큰 돈 관리해 본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없다고 못한다는 법이 있나? 민수야, 서류 가져가. 나는 서명 안 해.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서류를 챙겼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한다는 거야?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말순 고객님,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내가 언제 신청했다고? 잠깐만요. 제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아드님께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신청하셨습니다. 아들이? 위임장을? 위임장이요? 제가 그런 거 써준 적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고객님 서명과 인장이 있습니다. 내 서명과 인장? 그럴 리가 없는데. 당장 은행으로 갈게요. 은행에 가서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명이 이상했어요. 제 서명과 비슷하긴 한데 뭔가 어색했거든요. 그리고 도장도 제 것과 똑같았어요. 어떻게?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도장을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항상 서랍 속에 넣어두던 제 도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민수가 가져간 거였어요. 언제 가져갔을까? 아, 며칠 전에 서류 가져왔을 때, 그때 화장실에 간 사이에 즉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내 도장 어디 있어? 엄마, 무슨 도장요? 내 인감 도장 말이야. 글쎄요,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가져간 거 알고 있어.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내가 내 도장으로 대출 신청했다고. 한참 침묵하더니 민수가 말했어요. 아, 그거요.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현금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미리 대출을 받아뒀어요. 내가 언제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어? 상속세 내야 하잖아요. 상속세는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민수야, 너 지금 내 허락 없이 내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거야? 엄마를 도우려고 한 거예요. 도움? 이게 도움이야? 이건 도둑질이야.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내가 너무하는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내 도장을 훔쳐서 무단으로 대출을 받다니. 이런 게 아들이에요?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어요. 인감도장 도난 신고하러 왔습니다. 누가 가져간 건지 아세요? 제 아들이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드님이요? 그러면 가족 간의 문제인데. 아니에요. 제 허락 없이 가져가서 무단으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일단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습니다만 가족 간에는 보통 합의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 무슨 합의?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박동식 오빠 유산을 처리해 주시는 최재훈 변호사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님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대출을 즉시 취소하고 아드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라니. 내 아들을 상대로?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르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연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무슨 소문?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는. 치매? 누가 그런 소리 해? 글쎄요,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혹시 최근에 이상한 행동하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행동이라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갑자기 큰 돈을 쓰신다거나 평소와 다른 결정을 하신다거나. 아, 이제 알겠네요. 내가 수술비를 혼자 마련한 것, 유산을 받은 것, 이런 걸 두고 치매라고 하는 거구나. 연희야,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지 알아? 연희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민수 오빠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즘 평소와 많이 달라지셨다고. 내 아들이 나를 치매라고 소문낸다고. 민수가 그런 말 했다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머님 건강을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건강 걱정이 아니라 내 재산 걱정이겠지. 그날 밤 민수를 불러서 따졌어요. 민수야, 내가 엄마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닌다며?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요즘 너무 달라지셔서 걱정이 돼서. 뭐가 달라졌어? 예전 같으면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으셨을 텐데. 큰 결정이라니. 내 몸 수술하는 것도 큰 결정이고 내 재산 지키는 것도 큰 결정이라는 거야? 민수야,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 엄마,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한번 검사받아 보시는 게. 검사받아 보라고? 뭘 검사받아? 치매 검사요. 요즘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하다고. 이 아이가 정말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민수야, 나는 멀쩡해. 엄마, 치매 환자들은 자신이 치매라는 걸 모른다고 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민수야,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알겠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겠지. 엄마, 그게 내 목적 아니야? 민수가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어요. 엄마,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 뭐야? 내 도장 훔쳐서 대출받고 나를 치매라고 소문내고 이게 아들이 할 짓이야?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누굴 위해서? 나? 아니면 너? 그날 밤 민수는 화를 내며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며칠 후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집으로 법원 서류가 배달됐는데 발신인이 민수더라고요.
한정후견 개시 신청서. 한정후견이 뭔지 몰라서 변호사님께 물어봤더니 제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해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견인이 되고 싶다고 민수가 신청한 거였고요. 즉, 법적으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민수가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르신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다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어떤 검사요? 치매 검사, 인지능력 검사, 정신과 진료 등등. 그리고 가족들의 증언도 듣습니다. 가족들의 증언. 민수와 연희가 제가 치매라고 증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제가 질까요? 어르신은 멀쩡하시니까 이길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 힘드실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나를 법정에 세워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저는 박동식 선생님의 조카입니다. 박재민이라고 해요. 박동식 오빠의 조카? 조카라고요? 네. 삼촌이 생전에 어르신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순자라는 여자아이를 꼭 찾아서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르신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변호사 선생님한테요. 아드님이 후견인 신청을 하셨다고. 재민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닐 거예요. 큰 유산을 받으신 분들이 가족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삼촌께서 특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어요. 무슨 대비책요? 재민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삼촌의 진짜 유언장이에요. 처음에 받으신 건 일부분이었고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서류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상속인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강압, 협박, 사기 등을 당할 경우 즉시 재산의 50%는 공익재단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50%는 상속인이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으로 관리한다. 즉, 민수가 억지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 자동으로 절반은 사회에 기부되고 나머지 절반도 민수가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재민 씨,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물론입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박동식 오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셨다니. 그런데 어르신, 아직 아드님께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왜요? 아드님이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며칠 후 정말로 재민 씨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정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갑자기 왜 그래? 엄마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후견인 신청도 취소할게요.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올까요?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했네요. 하지만 며칠 후에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연희가 와서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뭔데? 어머님 건물을 일부 매각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두시는 게 어때요? 왜? 세금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들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만들어 두면 훔쳐가기 쉽겠죠. 연희야, 난 그냥 두겠어. 어머님,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무슨 일 생기시면 그 큰 재산이 어떻게 될지. 또 협박이네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만에 하나 말이에요. 연희야, 나 아직 죽을 생각 없어. 물론이죠. 하지만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됐어. 나는 지금 상태로도 충분해. 그런데 그날 밤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걸리더라고요. 전화선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특히 박동식 오빠 유산 관련 서류들이 있던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 두고 있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다음 날 재민 씨에게 연락했어요. 재민 씨, 어젯밤에 누군가 집에 침입했어요. 뭐라고요? 혹시 뭘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서류들만 뒤진 것 같아요. 어르신,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저희 쪽에서 보안을 강화하겠어요. 보안이요? 네. 그리고 어르신, 이제 반격할 때가 됐습니다. 반격이요? 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재민 씨가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함정을 놓는 거예요. 아드님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며칠 후 재민 씨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먼저 민수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제가 건물을 팔 생각이 있다고. 민수야,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그 건물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복잡하잖아. 차라리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수의 눈이 번쩍 달라졌어요. 엄마, 정말 파실 생각이에요? 응. 그런데 복잡한 절차는 잘 모르겠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민수야, 그런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소 300억 이상은 받으실 거예요. 300억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민수가 완전히 흥분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빨리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봐야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봐줘. 네. 제가 다 알아볼게요. 그 후로 민수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건물 매각 얘기만 했어요. 자기가 아는 부동산 업체, 자기가 아는 변호사, 자기가 아는 세무사, 모든 걸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수가 이상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뭔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에요. 미리 준비해뒀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매매 대금을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민수 계좌로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수야, 이거 왜 내 계좌로 되어 있어? 아, 그거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때문에?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텐데 제 이름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이거 다시 만들어 와. 내 이름으로. 엄마,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요. 상관없어. 내 돈인데 내 이름으로 받아야지. 민수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냥 형식적으로 제 이름으로 받고 나중에 엄마께 드리면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럼 실제로는? 민수야, 나중에 준다는 보장이 있어? 엄마, 제가 엄마 돈을 가져가겠어요? 모르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그날 밤 재민 씨에게 연락했어요. 재민 씨, 민수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떻게요? 매매 대금을 자기 이름으로 받겠다고 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내일 민수 씨를 만나세요. 그리고 녹음기를 켜두시고요. 다음 날 민수를 만나서 대화를 녹음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 그 돈 정말 나한테 다 줄 거야? 당연하죠, 엄마. 전부 다? 네, 전부 다요. 그럼 계약서에 그렇게 써놓자. 매매대금을 받으면 즉시 엄마에게 전액 지급한다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왜? 어차피 나한테 다 줄 거면 상관없잖아. 그래도 뭔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민수야, 나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엄마, 750만 원 없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300억 관리해 주겠다고 하니까 민수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대출이 너무 많아요. 집값이 떨어져서 깡통 전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엄마 돈으로 저희 빚부터 정리하고 나머지는 엄마께 드리려고 했어요. 결국 진심을 털어놨네요. 얼마나 쓰려고 했는데? 한 50억 정도요. 50억? 전체의 6분의 1이나. 민수야, 그럼 나머지 250억은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네, 그럼요. 정말, 정말이에요. 하지만 녹음기에는 다른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민수가 연희와 나눈 대화였거든요. 여보, 엄마한테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글쎄, 50억 정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당연하지. 엄마가 그 많은 돈을 뭘 하실 건데? 우리가 관리해 드리는 거지. 즉, 처음부터 제게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재민 씨와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 민수 씨와 며느리를 불러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요? 법정에서 만나는 수밖에요. 다음 날 민수와 연희를 집으로 불렀어요. 앉아.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앉더라고요. 민수야, 연희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네, 엄마.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말해. 내 돈이 목적이지?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750만 원 필요할 때는 없다고 하고 300억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관심 많아진 게. 연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런 사람들로 보이세요? 그럼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뭐야? 도장 훔쳐서 대출받고 나를 치매라고 소문내고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어머님,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집에 침입한 것도 너희지?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재민 씨와 변호사님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박동식 선생님의 조카분이시고 변호사님이셔. 조카? 재민 씨가 민수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수 씨, 이거 보세요. 뭔데요? 어머님과 나누신 대화 녹음본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건 며느님과 나누신 대화 녹음본이고요. 연희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연희 씨, 지금까지 하신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록이요? 인감도장 절도, 무단 대출 신청, 주거 침입, 그리고 사기 미수까지. 사기 미수요? 네.
어머님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니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저는 엄마를 도우려고 한 거라고요. 도우려고요? 그럼 왜 매매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으려고 하셨죠? 그건, 그리고 왜 어머님 허락 없이 대출을 받으셨죠? 민수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건 엄마를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요? 어머님이 언제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선처를 고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과요? 네.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면. 민수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과는 무슨,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엄마 재산을 제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아들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수야,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재산인데 왜 내가 관리해야 해? 엄마는 나이가 많으셔서 나이 때문에 내가 치매 걸렸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민수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혼자서 그 큰 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할 것도 없지. 못해요. 엄마는 평생 큰 돈 다뤄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한다는 거야?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아들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그래요. 엄마가 못하시면 아들인 제가 하는 게 맞아요. 그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뭐가 오해예요? 어머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어머님의 재산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가 혼자서는 그건 어머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재민 씨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 씨, 이거 보세요. 또 뭔데요? 박동식 선생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진짜 유언장? 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특별 조항을 넣어두셨어요. 민수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이게 뭐예요? 만약 상속인이 협박이나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의 50%는 자동으로 공익재단으로 기부되고 나머지 50%는 상속인이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 처리됩니다. 그럼, 네, 민수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민수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유언자의 의지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연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연희야, 이제 늦었어. 어머님, 너희들이 내 목숨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을 때부터 이미 끝난 거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걸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 네, 진짜 사랑한다고요. 민수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늦었어. 변호사님이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내일 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원에요? 네. 사기 미수, 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민수야, 내가 먼저 나를 법정에 세우려고 했잖아. 그건 이제 내가 너를 법정에 세우는 거야. 그날 밤 민수와 연희는 울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진짜 모습을 확인했으니까. 며칠 후 정말로 법정에 서게 됐어요. 민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저항했어요. 판사님, 제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판단력이 흐릿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나요? 최근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판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평소와 다른 행동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똑똑히 대답했어요. 판사님, 제가 심장 수술을 받을 때 아들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 아버지께는 2억짜리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가난할 때는 관심도 없더니 큰 유산을 받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리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 재산은 제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판사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어머님 말씀에 반박할 내용이 있나요? 판사님, 저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도움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그리고 어머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도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요? 그럼 왜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이것은 피고인이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엄마 돈으로 저희 빚부터 정리하고 한 50억 정도요.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해 드리는 거지.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말씀하셨어요. 피고인, 이 녹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피고인,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가요?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군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민수는 유죄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어머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처리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머님의 재산에 관해서는 일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쳐다만 봤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알아서 해. 법정을 나오면서 재민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끝났습니다. 고마워요, 재민 씨. 박동식 오빠가 천국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요. 법정에서 이긴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연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네 김씨 아주머니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말순아, 너네 아들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던데. 무슨 소리?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그래서 재산을 사기꾼들한테 뺏기고 있다고. 또 시작이네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면서 항소할 거라고 하던데. 항소라니.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군요. 김씨 아주머니, 그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강말순 할머니는 멀쩡하다고. 그래, 알겠어. 근데 말순아,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법정에서까지 졌는데 아직도 포기를 안 하다니. 그날 밤 재민 씨에게 전화했어요. 재민 씨, 민수가 항소한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항소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어르신, 이제 다른 방법을 써보시는 게 어때요? 다른 방법이요? 네. 민수 씨가 정말 반성하게 만드는 방법 말이에요. 재민 씨가 제안한 방법은 충격적이었어요. 박동식 오빠 유산의 진짜 규모를 공개하는 거였어요. 어르신, 사실 360억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삼촌께서 다른 재산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주식, 채권, 해외 부동산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제가 상상도 못할 숫자였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 말씀 안 해주셨어요? 삼촌의 유언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주변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지 먼저 테스트해 보라고 하셨어요. 테스트요? 네. 만약 작은 돈에도 굴복한다면 큰 돈을 줘봤자 소용없다고 하셨거든요. 박동식 오빠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이 테스트를 통과하셨으니까 이제 전체 유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어요. 전부 다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시고 절반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도 500억이나 되는 돈이네요. 재민 씨, 그럼 이 사실을 민수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절할 거예요. 며칠 후 정말로 민수에게 알려줬어요.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1,000억이라고요? 응. 그럼 엄마가 지금 1,000억짜리 부자라는 거예요? 절반은 기부해야 해서 500억 정도지. 500억이라는 말에 민수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엄마, 그럼 저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무슨 관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법정에서 좀 잘못했지만. 민수야, 늦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수야, 내가 진짜 뉘우친다면 스스로 증명해봐. 어떻게요? 앞으로 5년 동안 나한테 돈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하지 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만 물어. 5년이요? 응. 5년 동안 내가 진짜 변했는지 지켜볼 거야. 그럼 5년 후에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씨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말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투자 같은 거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좋은 정보 있으면. 아니요, 관심 없어요. 하지만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박동식 오빠 유산으로 말순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주로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자식들한테 외면당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느끼는 거라는 것.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없어. 나는 혼자서도 잘해. 네. 그럼 다음 달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민수 목소리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재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2년이 지났을 때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왔니?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제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 어디로?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이라니. 의외였어요. 왜? 엄마가 재단 일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정말? 네. 돈만 쫓아 살았더니 제가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민수 얼굴에서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민수야, 힘들지 않겠어? 힘들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보여주신 대로 살아보려고요. 그때부터 민수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3년째 되던 해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연희가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민수가 너무 달라졌어요. 돈도 안 벌어오고 이상한 일만 하고 민수가 힘들어했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민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했을 테니까요. 4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사회복지 일에 완전히 빠져서 열심히 일했어요. 가끔 재단 일로 만날 때가 있었는데 민수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보람있어요. 그래. 어제도 할아버지 한 분이 수술비 지원받고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엄마, 제가 예전에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뭘? 돈에만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쳤구나 싶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5년이 지났어요.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5년이 지났어요. 그러네. 엄마, 저는 더 이상 엄마 재산에 관심 없어요. 정말? 네. 제가 번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도 너를 용서한다. 엄마.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너도 알지? 네, 알아요.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드렸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엄마. 그날부터 민수와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의 관계. 지금은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88살이 됐고 민수는 50살이 됐어요. 민수는 지금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가끔 제 재단과 협력해서 일하기도 해요. 연희와는 이혼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손자, 손녀들도 이제 다 커서 대학생이 됐어요. 가끔 할머니 찾아와서 용돈 달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돈은 스스로 벌어서 써라. 대신 할머니가 아플 때 병문안은 와라. 아이들이 웃으면서 대답해요. 할머니, 알았어요. 박동식 오빠가 남겨주신 유산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생활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재산을 빼앗길 뻔한 어르신들을 도와서 지금까지 200건 넘게 해결했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잘 쓸수록 좋은 거라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 민수를 법정에 세운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이었죠. 다행히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민수는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88살이 된 지금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100살까지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책으로 써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신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저에게는 재민 씨 같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박동식 오빠처럼 70년 만에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진짜 가족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남들이 늙었다고 능력이 없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7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관심 가져주세요.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작은 관심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에필로그 10년 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말순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했어요. 오늘은 그 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민수 이야기부터 할게요. 민수는 지금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에 올해의 사회복지인상을 받았거든요. 시상식에 갔는데 민수가 이런 소감을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기특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잘 자랐어요. 큰 손자 지민이는 의대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뿌듯해요. 작은 손녀 지은이는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저도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제가 올바른 교육을 했구나 싶어요. 말순재단도 많이 커졌어요. 이제 전국에 15개 지부가 있고 직원만 200명이 넘어요. 작년 한 해 동안 5,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김할머니라는 분이셨어요. 아들이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는데 저희 재단에서 법률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결국 할머니가 이기셨고 그 아들도 나중에 뉘우쳐서 지금은 관계가 회복됐어요.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말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 일을 정말 잘했구나 싶어요. 박동식 오빠도 천국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재민 씨는 지금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서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어요. 고모님, 삼촌이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재민 씨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박동식 오빠 생각이 나요. 그분이 남겨주신 유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이 출간됐어요. 제목은 88살의 복수예요. 벌써 1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해요. 인쇄 수익은 모두 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대요.
유명한 배우분이 저 역할을 맡으신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해요. 제 평범했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니. 하지만 가장 기쁜 건 이런 유명세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얼마 전에도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아들과 화해했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보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88살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할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 같은 거예요. 중간에 넘어져도 뒤처져도 상관없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저도 78살에 가장 힘든 일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이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